다 늙은 노친네 보양식 먹여서 뭐해. 어차피 곧 갈 사람한테 닭값이 아깝지 않냐? 암 수술 끝낸 친정 엄마 퇴원 날 삼계탕 한 그릇 끓이겠다는 말에 남편이 리모컨을 던지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리모컨이 어깨를 스치고 벽에 부딪혀 건전지가 튀어나오는데 시어머니는 못 본 척 TV 볼륨만 키우더군요. 아니 근데요. 며칠 뒤 시어머니 칠순에 한우 5kg 사오라며 카드를 던지는 그 인간 앞에서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어? 할망구 고기 먹으면 회춘하냐? 장롱 깊이 숨겨둔 27년 묵은 차용증 한 장과 호텔 연회장 메인 스크린. 칠순 잔치날 저는 시댁 친척 30명 앞에서 가면을 벗겨버리기로 했습니다. 27년 참아온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부엌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도라지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저는 27년째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의 한약은 새벽에 다려야 약효가 좋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죠. 남편 박철용의 와이셔츠는 5벌 하나씩 줄을 맞춰 옷걸이에 걸어두는 게 제 아침 일과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도라지청 냄비를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젓고 있었어요.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나, 빨리 받아봐. 남동생 김정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태야,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해?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뭐? 정태야, 똑바로 말해봐. 저는 주걱을 놓쳤습니다. 주걱이 가스레인지 옆으로 떨어지면서 도라지청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누나, 대장암이래. 3기래.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대. 서울 아산병원이야. 보호자 사인할 사람 누나밖에 없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지도 못한 채 핸드백만 집어들었어요. 여보, 어디가? 안방에서 남편 박철용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자꾸 만졌어요. 27년 전 결혼식 날 친정엄마 김옥분이 제 손에 꼭 쥐어준 그 반지였죠. 정수가 시집가서 힘들면 이 반지 보면서 엄마 생각해라. 엄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보호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6시간을 버텼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다행히 경과는 좋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시고 6개월 항암 치료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 23통과 문자 47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남편 박철용에게서 온 것이었죠. 저녁 뭐냐? 어머니 한약은? 내 양말 어디 있어? 전화 안 받냐?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모가 수술을 받았는지 묻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 박철용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늘 수술하셨어. 대장암이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박철용이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뭐 시킬 거야? 나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내 말 들었어? 엄마가 암이라고. 들었어. 들었으니까 저녁 얘기하잖아. 짜장면 시켜. 그때 안방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시어머니 김말순이 슬리퍼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명도 길지. 그 연세에 수술받고도 살아남으셨대? 어디 한번 끝까지 가시나 보자.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을 흘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장에 손을 짚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댁 살림을 다 해놓고 첫 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죽을 떠먹이다가 저녁 6시 전에 다시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죠. 2주 내내 남편 박철용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병원비 보태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원 8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같은 병실 보호자 김은희가 보온병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 잔 드세요. 따뜻한 보리차예요. 감사합니다. 보아하니 친정 어머니 간병하시는 것 같은데 시댁에서 아무도 안 오시나 봐요?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김은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27년 시집살이 하다가 작년에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지금은 합정동에서 작은 카페예요. 김은희가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언제든 답답하시면 오세요.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저는 그 명함을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퇴원 하루 전날 밤 엄마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정수가, 왜 엄마? 어디 아파? 엄마가 너 시집 잘못 보낸 게 평생 한이다. 정수가 미안하다. 엄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 새끼, 내 새끼. 엄마가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우리 정수기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병실 창밖으로 밤하늘이 캄캄했어요. 퇴원 당일 아침 저는 큰맘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퇴원하시는데 삼계탕 한 마리 끓여서 친정에 가져다 드리고 싶어. 박철용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엄마 기력 회복하시게 삼계탕 한 그릇 해드리고 싶다고. 박철용이 신문을 거칠게 접었습니다. 하? 박철용이 식탁 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리모컨이 제 어깨를 스치고 거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건전지 2개가 튀어나와 바닥을 굴렀어요. 다 늙은 노친네 보양식 먹여서 뭐해? 어차피 곧 갈 사람한테 닭값이 아깝지 않냐? 저는 어깨를 감싸쥐고 박철용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왜 틀린 말 했어? 암 삼기면 1년이나 더 살까? 거기다 닭 한 마리 사다 바치겠다고? 박철용이 일어서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 친정에 들어가는 돈 한 푼이 다 우리 집 돈이라는 거 몰라? 시어머니 김말순이 거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못 본 척 TV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홈쇼핑 광고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건전지를 주웠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27년 동안 시장에서 콩나물값 아껴 모은 1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동대문 시장으로 갔어요. 아주머니, 토종닭 제일 좋은 걸로 한 마리 주세요. 인삼이랑 황기도 좀 주세요. 친정 부엌에서 닭을 손질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닭 익는 냄새가 부엌을 채워갔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수가, 엄마는 죽이라도 괜찮은데? 엄마 가만히 누워 있어. 내가 다 해.
뚝배기에 삼계탕을 담아 상에 올렸어요. 엄마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우리 딸이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어. 엄마가 웃었어요. 수술 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27년이었어요. 27년 동안 저는 한정숙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용의 아내였고, 김말순의 며느리였고, 박지훈의 엄마였죠. 이제는 한정숙으로 살아야겠다고 저는 그 부엌 식탁 앞에서 조용히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국그릇을 비우는 동안 저는 핸드백 안에 든 김은희의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명함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한 그릇 더 줄까? 아니야, 됐다. 우리 딸이랑 같이 먹자. 저는 숟가락을 들고 엄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친정집 마당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어제 일을 마치 꿈처럼 잊은 듯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박철용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국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을 한 통 부었어? 박철용이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간 맞춰서 끓였는데, 맞춰서 끓인 게 이래? 입맛 떨어지게. 저는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어제 던진 리모컨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철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신문을 넘겼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박철용이 출근한 뒤 저는 현관에 박철용의 구두를 가지런히 닦아 내놓았습니다. 구두코에 광이 날 때까지 천으로 닦았어요. 손이 자꾸 멈췄지만 27년 묵은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시어머니 김말순의 한약을 사발에 따라 안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한약이요. 거기다 놔라. 시어머니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사발을 협탁에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니. 다음 주가 내 칠순이다. 친정에서는 부조 얼마나 보내준다더냐?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친정엄마가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칠순 한 번뿐인 거 못 채워준다는 소리야? 시어머니가 거울 너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어머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챙겨? 결국 다 우리 아들 돈이지. 저는 안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박철용이 퇴근에 들어왔어요. 박철용이 식탁에 앉자마자 신용카드를 꺼내 식탁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일 정육점 다녀와. 뭘 사와? 어머니 칠순. 호텔 연회장 뷔페는 예약했고 가족끼리 따로 먹을 한우 채끝살 5kg이랑 갈비 3kg. 강남 그 정육점 알지? 저는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죠. 여보. 왜? 어제 우리 엄마 삼계탕 한 마리에 리모컨 던졌잖아. 박철용이 숟가락으로 밥을 푸며 대답했어요. 그게 왜라니. 닭 한 마리에 2만 원이야. 근데 한우 5kg에 갈비 3kg을 사오라고? 내 어머니 칠순이잖아. 비교가 되냐? 박철용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짚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왜 안 돼? 우리 엄마는 사람 아니야? 이게 미쳤나? 박철용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내 친정 엄마랑 우리 어머니랑 같아? 우리 어머니가 너 시집 와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 27년 동안 새벽 5시에 한약 다리게 한 게 잘해준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박철용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진짜 미쳤네. 미쳤어? 할망구 고기 먹으면 회춘하냐? 말이 입에서 튀어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어제 박철용이 내뱉은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였죠. 박철용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쾅! 된장국 그릇이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식탁볼을 적셨어요.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 여편니가 어디서 어머니한테 할망구라고. 박철용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를 향해 손을 뻗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치워. 저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거실 안쪽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박지훈이 뛰쳐나왔어요. 박지훈이 박철용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너는 빠져. 내 엄마가 지금 할머니한테 막말을 했어. 박철용이 박지훈에게 소리쳤어요. 박지훈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철용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외할머니한테 먼저 뭐라고 하셨는지부터 말씀하세요. 뭐? 어제 외할머니 삼계탕 얘기에 리모컨 던지신 거 다 들었어요. 제 방에서 다 들었다고요. 박철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지훈이 저와 박철용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들어가 계세요. 지훈아, 들어가 계시라고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깨진 그릇 조각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와 이불을 들고 거실 소파로 나왔어요. 박철용과 한 방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박지훈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우리 아들. 박지훈이 제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저 다 알아요. 저는 보리차 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뭘 알아? 아빠가 외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할머니가 외할머니 뒤에서 뭐라고 흉봤는지 다 알아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훈아, 너 어디서? 엄마, 저 5년 전부터 모았어요. 박지훈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떴어요. 카톡 메시지 캡처본, 가족 단톡방 대화, 할머니가 외할머니 흉보는 거, 녹음한 거. 다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박철용이 회사 동료들과 나눈 메시지가 나왔어요. 장모 죽으면 처가 재산 다 우리 거다. 그날만 기다린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훈아, 이걸 왜? 엄마 편들어 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언제든 엄마가 결심하시면 저 도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변호사 시험 결과 4월 말에 나와요. 합격하면 진짜 도와드릴게요. 안 하면 다른 변호사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박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26년 키운 아들의 어깨가 어느새 제 어깨보다 넓어져 있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제발. 박지훈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핸드백을 뒤져 김은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합정동, 카페 이름은 쉼표였어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한약을 평소처럼 다려놓고 외출 가방을 챙겼어요.
박철용이 출근한 뒤였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정 좀 다녀올게요. 또 친정이야? 정신 좀 차려라. 시어머니의 핀잔을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합정역에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헤매다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쉼표. 문을 열고 들어가자 풍경 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어머나, 정숙 씨. 카운터에 서 있던 김은희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저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먹였습니다. 김은희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잘 왔어요, 정숙 씨. 잘 왔어. 김은희가 안쪽 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어요. 천천히 다 얘기해봐요. 시간 많아요. 저는 2시간 동안 27년 결혼 생활을 토해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한약을 다리던 이야기부터 어제 박철용이 식탁을 내려친 이야기까지요. 김은희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어줬어요. 말을 마쳤을 때 저는 휴지를 한 통 다 써버렸습니다. 정숙 씨. 네, 언니. 이혼 결심한 거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은희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분 있어요. 정수영 변호사라고 강남에 사무실 있고요. 김은희가 주소를 적어 저에게 건넸어요. 정숙 씨, 잘 들어요. 변호사 만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재산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남편 명의로 뭐가 있는지, 시댁 명의로 뭐가 있는지, 친정에서 흘러들어간 돈은 없는지. 그게 제일 먼저예요. 김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 씨, 27년 참았어요. 한 달만 더 차분하게 준비해요. 그래야 이겨요. 저는 메모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창밖으로 합정동 골목길에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등을 펴고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신한은행 동기 모임. 25년 동안 한 번도 누른 적 없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는 동안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김은희를 만나고 온 다음 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손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통화 연결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정숙이. 뭐? 정숙이? 한정숙? 어머나, 너 살아있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동기 박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미안해, 영자야. 25년 만에 전화해서. 미안은 무슨 미안이야. 너 어디 살아? 지금 뭐해? 영자야, 너 지금도 신한은행에 있어? 있지. 나 지금 강남지점 지점장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영자야, 부탁이 하나 있어. 그게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랑 남편 단독명의 부동산 같은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정수가, 응, 너 무슨 일 있구나. 박영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있어. 많아. 27년 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 내가 도와줄게.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알려줄게. 내일 점심에 강남으로 와. 내가 점심 살게. 저는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25년 만에 누가 제 편을 들어주는 목소리가 2명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등기부등본을 떼러 다녔어요.
박영자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으로 떼는 법을 익혔습니다. 박철용 명의 상가 건물 한 채, 시어머니 김말순 명의 단독주택 한 채, 그리고 박철용 단독 명의 아파트 한 채까지 차례로 확인했어요. 박철용 명의 상가 건물 등기 이력을 들여다보던 그날 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매입 시점이 1999년이었어요. 매입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철용은 그 시절 입사 5년 차 대리였어요. 5년 차 대리가 1억 8천만 원짜리 상가를 어떻게 샀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 1차를 마치고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왜 정수가? 무슨 일이야? 엄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 우리 결혼할 때 말이야. 사돈댁에 돈 빌려준 적 있어? 엄마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엄마, 솔직히 말해줘. 나 다 알아야 해.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있다. 얼마? 1억 5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가리켰어요. 저기 맨 아래 칸 열어봐라. 빨간 보자기 있을 거다. 저는 장롱을 열고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펴보니 차용증이었습니다. 대여 금액 1억 5천만 원. 대여일 1996년 11월. 변제 기한 1999년 12월 31일. 이자율 연 8%. 채무자 박철용, 김말순. 도장이 2개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수가 사실은 결혼할 때 내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 집에 왔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시아버지 사업이 어렵다고 그거 한 번만 도와주면 며느리 평생 호강시키겠다고. 사돈끼리 차용증 쓰는 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받아두라고 내 외삼촌이 그래서. 엄마, 27년 동안 이걸 왜 말 안 했어? 저는 차용증을 들고 소리쳤어요. 네가 시집살이 하는데 엄마가 빚 얘기까지 꺼내면 내 입장이 더 곤란해질까 봐. 엄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정수가.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차용증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의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차용증을 가방 깊숙이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박철용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철용의 서재 문을 열었어요. 평소 잠겨있던 책상 서랍에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옷핀을 펴서 자물쇠 구멍에 넣고 살살 돌렸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을 열자 통장 사본과 계약서, 뭉치가 나왔어요. 박수진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5년치 정리돼 있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김말순 명의의 또 다른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였어요. 매입 금액 7억 8천만 원. 저는 사진을 한 장씩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차 좀 더 끓여봐. 시누이 박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왔는지 시누이가 거실에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진아, 또 무슨 일이야? 이성호 그 인간이랑 또 싸웠어. 엄마, 나 진짜 이혼할까봐. 이혼은 무슨 이혼? 새언니 친정 재산 좀만 더 빼먹으면 우리도 살만해지니까 좀만 더 참아. 저는 서재 문틈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엄마, 새언니 친정에 뭐가 더 남았어?
동대문에 상가 한 채 있다더라. 시장 한복판이라 시세가 만만치 않을 거야. 사돈이 가시면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진짜? 그럼 엄마 나 이성호랑 이혼하면 거기서 좀 떼줄 수 있어? 걱정 마라, 이년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새언니가 뭘 알아?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온 여편니가.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녹음 시간이 4분 32초가 됐을 때 저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박지훈과 함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정수영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정숙 씨 되시죠? 정수영입니다. 앉으세요. 40대 후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과 등기부등본, 핸드폰 녹음 파일을 차례로 꺼냈어요. 정수영이 차용증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나. 정수영이 안경을 고쳐 썼어요. 한정숙 씨, 이거 진짜 진품 차용증이세요? 네, 우리 엄마가 27년 동안 장롱에 보관하셨어요. 이자율까지 정식으로 적혀 있고 도장도 2개 선명하고요. 변제 기한이 1999년이니까 시효는 따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사돈댁에 받은 돈으로 매입한 상가 건물이 그대로 박철용 씨 명의에 있다면 이건. 정수영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한정숙 씨, 이거 일방적으로 유리한 싸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지훈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친정어머님 명의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부터 거세요. 그러면 박철용 씨 명의 자산이 묶입니다. 동시에 협의 이혼 말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세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최대치로 받으셔야죠. 정수영이 메모지에 일정을 적었어요. 준비 기간은 3개월 정도 잡으시고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미리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박철용 씨가 폭력적 성향 보이는 정황이 있으니까. 네, 변호사님.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 복도로 나왔어요. 박지훈이 제 2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변호사 시험 결과 4월 말이에요. 합격하면 엄마 옆에서 진짜 든든하게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제 편이라는 안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애미야,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내 칠순 잔치 메뉴 말이야. 큰 며느리가 이번에 제대로 안 차리면 평생 후회할 줄 알아라.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2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왜? 이번 잔치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자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행주를 집어드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까지 일주일이 남은 월요일 아침, 저는 강남 정육점으로 향했어요. 한우 채끝살 5kg이랑 갈비 3kg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네, 사모님. 어디 좋은 날 있으신가 봐요? 시어머님 칠순이에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용의 신용카드가 단말기에서 결제음을 냈어요. 42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호텔 연회장 담당 매니저를 따로 만났어요. 매니저님, 행사 중간에 영상 상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메인 스크린이랑 음향 시스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트북을 미리 가져와서 직원분께 맡겨두면 제가 신호 드릴 때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영상 순서대로 폴더에 정리해 주시면 저희 음향 담당이 차례대로 재생해 드려요. 저는 호텔 매니저에게 추가 대관료 50만 원을 따로 결제했습니다. 박철용의 카드로는 결제하지 않았어요. 제 비상금 통장에서 직접 송금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용이었으니까요. 잔치 사흘 전 저는 박지훈과 함께 노트북에 영상 파일을 정리했어요. 엄마, 첫 번째는 차용증 스캔본,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이랑 시세감정서, 세 번째는 녹음 파일, 네 번째는 단톡방 메시지로 정리했어요. 우리 아들 똑똑하다. 엄마, 잔치 당일에 제가 노트북 들고 가서 음향실 직원분께 직접 맡길게요. 고마워, 지훈아. 박지훈이 폴더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같은 날 저녁,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김정태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진짜 가는 거야? 가야지, 정태야.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박철용 단톡방 메시지 캡처, 시어머니 녹음 파일까지 차례로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정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검토 의견서도 함께 내놓았어요. 엄마가 차용증 사본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27년 만이구나. 엄마,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정수가 엄마는 내 결정 따를 거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정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 나도 끝까지 같이 갈게. 매형 그 인간 27년 동안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나도 더는 못 참아. 고마워, 정태야. 저는 김정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잔치 전날 저녁, 시댁 거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시누이 박수진이 또 친정으로 도망쳐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 이성호 그 인간이 이번엔 진짜 손찌검까지 했어. 이런 죽일 놈. 우리 딸한테 손을 대? 엄마, 나 진짜 이혼할래. 시어머니가 박수진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 딸. 엄마 칠순만 끝나면 너 이혼 자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강남 그거 정리하면 되니까. 엄마, 진짜? 진짜지. 엄마 말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냐?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핸드폰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저는 그릇을 천천히 헹궜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잔치 당일 새벽 4시, 저는 부엌에 섰어요. 찹쌀과 대추, 잣, 밤을 솥에 안치고 약식을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시금치를 데치고 잡채도 한 양푼 가득 묻혔어요.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아 식탁 한쪽에 올려놨습니다.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애미야, 옷고름 좀 매봐라.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한복 옷고름을 천천히 매드렸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화장도 곱게 하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호호, 그래. 네,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에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박지훈이 먼저 와서 노트북을 음향실 직원에게 맡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지훈이 저에게 살짝 눈짓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친척 30여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큰아주버님 박철민 부부, 작은아주버님 부부, 사촌들, 시어머니 친정 동생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박철용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상석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고맙다, 우리 아들. 박철용이 마이크를 들고 친척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어머니 칠순을 축하해 주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이런 어머니 같은 분 또 없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큰아주버님 박철민이 일어나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가 큰 며느리로서 어머님 모시느라 27년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 복은 있으셔. 박수가 또 한 번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우갈비가 테이블마다 올라왔어요. 박철용이 시어머니 그릇에 고기를 손수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우리 아들이 효자야. 시어머니가 박철용의 손을 토닥였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정각이었어요. 미리 음향실 직원과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연회장 한쪽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훈이 음향실 쪽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연회장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애미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어머님 칠순을 축하드리는 자리에서 저도 어머님께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철용이 의자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저는 박철용을 향해 한번 웃어줬어요. 뒤쪽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27년 묵은 차용증의 고화질 스캔본이었어요. 대여 금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박철용, 김말순. 도장 2개가 선명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차용증이잖아. 큰아주버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 차용증은 27년 전 어머님이 저희 친정에 직접 찾아오셔서 사업자금으로 빌려가신 1억 5천만 원의 차용증입니다. 변제 기한은 199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미야, 너 미쳤어? 어머니, 잠시만요. 더 보실 게 있어요. 박지훈이 음향실 쪽으로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두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박철용 명의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현재 시세 감정평가서였어요. 이 1억 5천만 원으로 매입하신 상가 건물이 지금은 시세 18억 원짜리가 됐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고요.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서는 어제 저녁 녹음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새언니 친정에 뭐가 더 남았어? 동대문에 상가 한 채 있다더라. 사돈이 가시면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호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어요.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거 엄마 목소리잖아. 시누이 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어요. 박철용의 회사 단톡방 메시지였습니다. 장모 죽으면 처가 재산 다 우리 거다. 그날만 기다린다. 연회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큰아주버님 박철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철용아, 형 저거 그게 아니라. 박철용이 더듬거렸어요. 박철민이 박철용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짝! 박철민의 손바닥이 박철용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사돈한테 빌린 돈도 안 갚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돈 죽기만 기다린다고? 박철민이 박철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입으로 단톡방에 쓴 거잖아. 친척들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가슴, 내 가슴이. 엄마, 엄마. 박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어제 종합건강검진 결과 다 정상으로 나오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정수영 변호사가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음향실 직원에게 넘기고 박지훈에게 노트북을 회수해 오라고 눈짓을 했어요. 박지훈이 음향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연회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애미야, 한정숙, 너 어디가? 박철용이 소리쳤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오는 동안 제 발걸음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박지훈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제 옆으로 따라붙었어요. 엄마, 노트북 회수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정수영이 저에게 검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정숙 씨, 이제 시작입니다. 네, 변호사님. 봉투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호텔 앞 도로에 봄볕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127통이 찍혀 있었어요. 문자도 200통이 넘었습니다. 시댁 친척들, 박철용, 시어머니, 시누이 박수진의 번호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려놓고 짐을 쌌습니다. 박지훈이 옆에서 종이 상자를 접고 있었어요. 엄마, 오피스텔은 어제 다 정리해놨어요. 동대문 외할머니 댁 바로 옆 건물이에요. 고맙다, 우리 아들. 고맙긴요. 짐 옮기는 거 정태 외삼촌이 트럭 가지고 오신대요. 오전 10시 김정태가 1톤 트럭을 끌고 도착했습니다. 박지훈과 셋이서 짐을 옮기는 동안 시어머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박철용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 7시가 됐어요. 저는 정수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짐 정리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한정숙 씨. 내일 오전에 법원으로 같이 가요. 이혼 소장이랑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한꺼번에 접수해 버립시다. 네, 변호사님. 다음 날 오후 3시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서류 3건을 동시에 접수했어요. 접수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제 귀에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 오후 사건이 터졌어요. 박철용이 친정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한정숙, 너 나와. 한정숙. 박철용이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친정 거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수가 경찰 불러라. 엄마, 이미 신변보호 신청해놨어. 저는 핸드폰을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철용은 여전히 대문을 차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이년아, 너 어디 숨었어? 나와서 얘기 좀 해. 박철용 씨 손 들고 뒤로 물러서세요. 경찰관 2명이 박철용의 양팔을 잡았어요. 박철용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요. 접근금지 결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철용이 수갑을 차는 순간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골목으로 나왔어요. 옆집 할머니, 슈퍼 아저씨, 세탁소 아주머니까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누구 남편이야? 옥분이네 사위라네. 세상에 장모님 댁에 와서 행패를 부려. 저는 친정 거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27년 동안 박철용이 쓰고 있던 가면이 동네 한복판에서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박지훈이 신문 한 부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뭐야, 우리 아들. 박지훈이 회사 사보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박철용이 다니던 회사의 인사공지였어요. 박철용은 부장직위에서 대기 발령 처리됐고 인사평가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톡방 메시지가 사내에 돌았대요. 거기다 접근금지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것도 알려져서요. 그 인간이. 저는 신문을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주버님 박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네, 아주버님. 재수 씨,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동생 단속을 못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박철민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잘못한 사람 따로 있어요. 재수 씨,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랑 철용이는 그날부로 끝났어. 우리 부부는 다시는 그 두 사람이랑 안 본다. 그러세요. 재수 씨, 27년 고생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말없이 한참을 있었어요. 박철민이 헛기침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큰아주버님 부부의 절연 통보가 갔다는 소식이 시누이 박수진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박수진은 친정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남편 이성우와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김말순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애미야.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애미야,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내가 다 잘못했어. 위자료는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강남 그 아파트도 줄게. 그러니까 제발 합의로 끝내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정수가 한 번만 받아오. 어머니, 27년 전에요. 뭐? 27년 전에 차용증 변제 기일 지키셨어야 했어요. 그때 갚으셨으면 우리 엄마가 그 돈으로 항암 치료를 더 일찍 시작하셨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애미야, 그게 무슨. 우리 엄마 대장암 3기 진단받았을 때 그 돈만 있었어도 더 좋은 병원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27년 동안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강남 아파트 사고 따님 용돈 주셨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합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애미야, 너 이러면 안 돼. 어머니, 나가주세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병원으로 갔어요. 엄마가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기 시작한 엄마는 베개에 누워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정숙이 왔구나. 엄마, 머리 많이 빠졌어? 빠지면 어때? 다시 나면 되지.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칠순 잔치가 6월 중순이었고 그 뒤로 4개월이 흘러 어느덧 10월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박지훈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도 그 사이 발표됐습니다. 박지훈은 4월 말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게 7월 말이었어요. 지난 여름 저는 박지훈과 함께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우리 딸? 엄마랑 평범하게 밥 먹고 시장 같이 가고 그런 거 한 번도 못했어. 27년 동안 엄마가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정수가 지금부터 하면 되지. 엄마 아직 안 죽었다.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오니 박지훈이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손에는 변호사 등록증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등록증 나왔어요. 진짜야? 우리 아들. 엄마, 저 이제 진짜 박지훈 변호사예요. 저는 박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엄마, 저 진짜 변호사가 되니까요. 엄마 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박지훈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박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처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 5시 23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의 김정태라고 떴습니다. 누나, 누나, 빨리 와. 김정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정태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저는 코트도 챙기지 못한 채 오피스텔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새벽거리에 택시 한 대가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했어요. 엄마, 엄마.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차가웠어요. 김정태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신대. 엄마 눈 떠봐.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호자 되시죠? 네,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일시적 쇼크가 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고요. 의식도 곧 돌아올 겁니다. 정말이요? 네. 다만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해 드리셔야 해요. 최근에 큰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탓이에요, 선생님. 저 때문에 엄마가. 한정숙 씨, 자책하지 마세요. 환자분 연세에 항암 치료 부작용은 흔합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엄마 옆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정수가.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우리 딸 왔구나.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저는 엄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수가 베개 밑에. 엄마가 손가락으로 베개 아래를 가리켰어요. 꺼내봐라. 저는 베개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두꺼운 누런 봉투가 잡혔어요. 봉투를 꺼내 안을 열어보니 등기권리증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대문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증여세 신고서, 사본이 5장이나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수가 엄마가 작년부터 다 준비해뒀다.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세무사 통해서 합법적으로 매년 조금씩 내 앞으로 명예 이전했어.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서. 엄마, 왜 말 안 했어? 네가 알면 시댁에서 알게 될까 봐. 나머지는 다 유언장에 정리해놨다.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어.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27년 동안 엄마가 묵묵히 지켜봐 온 시간이 그 봉투 안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왜? 정수가 엄마가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냐?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엄마의 상태가 안정된 사흘 뒤 저는 정수영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엄마가 작년부터 동대문 상가를 제 명의로 분할 증여하고 계셨대요. 정수영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한정숙 씨. 네, 변호사님. 이거 진짜 깔끔하게 처리됐네요. 세무사가 능력 있는 분이 붙으셨어요. 정수영이 안경을 벗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 끝났어요. 합법적으로 정리된 자산이라 시댁 측에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요. 전략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잘 부탁드려요. 저는 사무실 문을 나서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무렵 박철용 쪽에서도 일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용은 회사에서 정식으로 지방자회사 발령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박지훈을 통해 들려왔어요. 거의 좌천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오피스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신우이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아, 어쩐 일이야? 언니, 잠깐만요. 1층 카페에 있어요.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박수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수진아, 언니. 박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 사실은요. 저도 엄마한테 평생 이용만 당했어요. 박수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수진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요. 강남 아파트 가압류된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통장 5개 비밀번호랑 도장 위치 다 알려주시면서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뭐? 엄마가 본인 명의 통장은 가압류 무서워서 못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인출하라고 하신 거고요. 박수진이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알려주신 거 그대로 적어왔어요. 통장 5개 정보랑요. 강남 그 아파트 외에 또 하나 숨겨둔 거 있어요. 또 하나? 네. 분당의 오피스텔 한 채요. 박수진 친구 이름으로 명예 빌려서 사두신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언니, 저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에서도 쫓겨났고 이성우한테도 못 돌아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박수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저 진짜 자식으로 안 봤어요. 그냥 도구로 쓴 거예요. 강남 아파트도 원래 저한테 준다고 약속하셨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박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언니, 내 말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 변호사님하고 확인부터 해야 해. 확인하세요. 다 사실이에요. 제가 증인으로도 서드릴게요. 엄마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신 내용 다 진술할게요. 저는 종이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수진아, 일단 일주일만 시간 줘. 변호사님하고 상의해 볼게. 고마워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정수영에게 자료를 넘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주일 동안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박수진의 정보는 모두 사실이었어요. 차명 계좌 5개에 들어있는 돈만 합쳐도 6억 원이 넘었고 강남 아파트는 시세 12억 원짜리였습니다. 분당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시어머니가 숨겨둔 자산이 총 22억 원이 넘었어요. 정수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정숙 씨, 박수진 씨를 증인으로 세워봅시다. 네, 변호사님. 그 무렵 박지우는 정수영 변호사 사무실 입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연수원 과정과 사무실 적응을 병행하면서도 매일 저녁 외할머니 병문안을 거르지 않았어요. 엄마가 박지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 할미한테 마지막 효도를 다 해주는구나. 외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해드릴 거예요. 박지훈이 엄마의 손등에 자기 이마를 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병실 문 앞에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달 뒤 2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조정실에 들어가니 박철용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밑이 검었어요. 한정숙, 왜? 네가 이러는 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박철용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저는 박철용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철용의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어요.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 6대 4 비율로 제시드립니다. 정수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새롭게 추가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박수진 씨의 진술 녹취록과 김말순 씨 차명 재산 5계좌, 강남 차명 아파트, 분당 차명 오피스텔 자료입니다. 박철용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어요. 박철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그년이. 박철용 씨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박철용을 진정시켰어요. 정수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검토할 때 6대 4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조정 결렬 선언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도장을 찍었어요. 조정 결렬. 박철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박철용이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철용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수가, 일어나. 정수가 한 번만 받아오. 이대로면 나 진짜 끝장난다고. 박철용이 제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봤어요. 저는 박철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차분했어요. 박철용 씨, 정수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리모컨 던지던 그 순간에 이미 다 끝났어. 저는 박철용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박철용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립스틱이 진하게 발려 있었고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을 2달 앞둔 어느 날 아침, 저는 친정 거실에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머리에 분홍색 두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의사 선생님이 경과 좋대. 그래, 우리 딸 덕분이지. 내 덕분이긴. 엄마가 잘 견뎌줘서 그렇지. 엄마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저는 엄마의 옷장에서 27년 전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였어요. 엄마, 오늘 이거 입고 우리 동대문 상가 보러 가자. 이걸 어디서 꺼냈어? 정수가. 엄마가 결혼식 때 입혀준 한복이잖아. 나 27년 동안 시집 장롱에 모셔뒀어. 엄마가 한복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엄마에게 한복을 입혀드렸습니다. 옷고름을 매면서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진짜 곱다. 우리 딸이 더 곱다. 동대문 상가 1층에 도착하니 김은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분이 우리 정숙이 도와준 그분이지? 네, 어머님. 김은희라고 합니다. 엄마가 김은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 세 사람이 1층 상가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벽을 손으로 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식당 차리면 딱이겠다, 정수가. 엄마, 진짜? 진짜지. 너 음식 솜씨 좋잖아. 손맛이 좋아. 저는 엄마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수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정숙 씨, 지금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결정적 자료가 들어왔어요. 네, 변호사님. 바로 갈게요. 저는 박지훈에게 연락해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수영이 책상 위에 사진 한 뭉치를 펼쳐 놓았어요. 한정숙 씨,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무슨 사진이에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흥신소에 박철용 씨 행동 좀 살펴봐 달라고 의뢰해뒀어요. 이혼 소송 중에 새 여자 만들면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이거든요. 아, 변호사님이. 한정숙 씨한테는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혹시 마음 약해지실까 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일주일 동안 박철용 씨를 따라다녔어요. 강남 모텔 출입 장면 사진이랑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봤어요. 박철용이 30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박철용 씨가 좌천된 지방 자회사 거래처 직원입니다. 이수연이라고 32살이고요. 박지훈이 사진을 한 장 들고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박지훈이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이수연 씨한테 자기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 숨기고 곧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거짓말했대요. 거기다 1,000만 원 넘게 빌려갔어요. 이것도 흥신소에서 확인한 거예요? 네. 이수연 씨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정황 파악한 거고요. 본인한테 직접 확인은 못했어요. 저는 사진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한정숙 씨. 이수연 씨한테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여자도 피해자잖아요. 정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수연을 만났습니다. 이수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정숙 씨 되시죠? 네, 이수연 씨.
저는 가방에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철용과 박지훈, 저까지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수연이 사진을 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수연 씨, 박철용 씨가 저랑 결혼한 상태예요. 이혼 소송 중이긴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이수연 씨, 박철용 씨가 곧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혼 절차 거의 끝났다고. 이혼 소장 접수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정식 재판은 2달 뒤에 시작해요. 이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 사람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이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이 빼곡히 떴습니다. 이수연 씨, 그 자료들 저희한테 증거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이수연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제출할게요. 그 인간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수연에게 휴지를 건넸어요. 이수연 씨,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저는 27년, 이수연 씨는 몇 달. 길이는 달라도 똑같이 속았어요. 한정숙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수연 씨 잘못 아니에요. 박철용 그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무렵 박철용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소식이 박수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박수진이 카페로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야? 오빠가 어제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박수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떴습니다. 강남 차명 아파트 가압류된 거 알고 나서요. 엄마가 오빠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꼴도 보기 싫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네. 그 모자 사이도 이제 끝났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27년 동안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저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사흘 전 새벽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아들?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응급실 실려가셨대요. 저는 잠시 침대 위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진짜야? 또 연기 아니야? 정 변호사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진짜 중증 뇌졸중이래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 지훈아. 엄마도 잘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정수가?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 엄마가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응, 흔들리지 마라. 엄마, 사돈은 사돈 자식들이 돌볼 일이지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왜? 근데 마음이 자꾸 흔들려. 그 양반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막상 쓰러졌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나 싶어. 엄마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정수가, 그게 내 인생 27년을 망친 이유야. 뭐? 너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래. 그런데 사돈은 내 그 마음을 평생 이용한 거잖아. 엄마가 제 손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만 흔들려 봐라. 사돈은 또 너를 잡아 끌어들일 거다. 엄마, 정수가 사돈한테 자식이 셋이야.
큰아주버님도 있고 시누이도 있어. 사돈은 사돈 자식들이 돌보면 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더 이상 남의 짐 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우리 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맙긴. 엄마는 우리 딸 편이야. 저는 한참 동안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어요. 가슴 안에서 흔들리던 마지막 그물이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재판 전날 저녁 박지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외할머니 모시고 친정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어요. 외삼촌 부부도 오시고요. 저는 시장에 들러 토종닭 2마리를 샀습니다. 친정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무쳤어요. 엄마와 김정태 부부, 박지훈까지 5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한 그릇 더 줄까? 아니다, 정수가. 너도 먹어라. 정태야, 너도 더 먹어. 누나, 나 배불러요. 웃음소리가 친정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가 박지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변호사라니 이 할미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외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100살까지 사셔야지. 박지훈이 엄마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27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빨간 립스틱을 꺼냈어요. 신혼 시절 박철용과 다투고 사두었지만 한 번도 발라보지 못한 립스틱이었습니다. 빨간색을 입술에 천천히 발랐어요. 거울 속 한정숙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검정 정장을 꺼냈어요. 이 옷도 신혼 때 사두었던 옷이었습니다. 박철용이 너무 튄다고 한 번도 입지 못하게 했던 옷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한정숙. 저는 거울 속 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너야.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오피스텔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혼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서울가정법원 305 법정 안에는 양측 가족과 친척, 박철용 회사 동료들, 그리고 이수연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피고 박철용은 원고 한정숙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 7대 3의 비율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박철용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또한 친정 김옥분 씨에게 27년 전 대여금 1억 5천만 원의 법정 이자를 포함한 총 3억 8천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한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판결문을 들었어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박철용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외도에 따른 별도 위자료, 회사에서의 징계해고, 그리고 이수연에 대한 사기죄 형사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박철용은 결국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박지훈이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끝났구나, 우리 아들. 저는 박지훈의 어깨에 잠시 머리를 기댔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김말수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큰아주버님 박철민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그댁 형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곽수진을 통해 들렸어요. 우리 형님이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한정숙 형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우리 집에 못 들인다고요. 박수진이 카페에서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결국 큰아주버님이 요양병원비만 매달 보내드리는 걸로 결정 나셨어요. 그래. 네. 저도 가끔 들여다보러는 가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박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박수진의 어깨를 잠시 토닥였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과 가엾은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잡혀 살지 않기로 했어요. 2달 뒤 저는 동대문 상가 1층에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엄마 손 삼계탕. 엄마가 직접 붓글씨로 써준 글씨를 그대로 옮긴 간판이었어요. 개업식 날 아침 김은희가 흰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손님 곧 오세요. 네, 언니. 엄마는 항암 치료를 모두 마치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직접 끓인 삼계탕 한 그릇을 첫 손님에게 내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성이 가득해요. 옆 가게 사장님이 국물을 떠먹으며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같이 끓인 거예요. 많이 드세요. 가게 안이 손님들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박지우는 재판이 끝난 직후 정수영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미 2달 넘게 신입 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개업식 날 점심에 박지훈이 가게로 들러 삼계탕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아들. 외할머니 손맛이랑 똑같아요. 박지훈이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엄마가 박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가게 위층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따로 마련했어요. 쉼표 법률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쉼터였습니다. 박지훈과 정수영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상담을 진행했어요. 김은희와 제가 차를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쉼터 첫날 30대 여성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 남편이 어제도 손찌검을 해서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분의 등을 토닥였어요. 27년 전 제 손에 김은희의 명함이 쥐어졌을 때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2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용기 내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제 가슴 안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 무렵 박철용은 회사에서 해고된 뒤 이수연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칠 뒤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철용의 글씨였어요. 저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우체국에 가서 반송 처리했어요. 수치 거절이요. 우체국 직원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봉투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 나오는데 가슴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한편 신우이 박수진은 결국 이성우와 이혼한 뒤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 간병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칠순 잔치 때 큰 소리치던 시댁의 권력 구도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두가 각자의 인과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영업을 마친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엄마와 김정태 부부, 박지훈을 가게 안쪽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발표할 거 있어요. 뭔데, 누나?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족여행 가요. 제주도?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우리 27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여행 못 갔잖아. 정수가 진짜? 진짜지. 비행기 표 다 끊었어. 엄마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박지훈이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외할머니 신난다. 우리 손주랑 같이 가는 거지? 당연하죠. 제가 외할머니 손잡고 다닐 거예요. 김정태 부부도 활짝 웃었어요. 일주일 뒤 김포공항 라운지에 우리 다섯이 모였습니다. 엄마가 분홍색 모자를 쓰고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수가, 왜 엄마? 이제야 우리 정수기가 진짜 한정수기로 사는구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등을 한참 쓰다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협재 해변에 도착한 우리는 신발을 벗고 모래밭으로 뛰어갔어요. 엄마가 천천히 모래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박지훈이 엄마의 한쪽 팔을 부축했어요. 저는 엄마의 다른 쪽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어요. 정수가 시원하다. 엄마, 좋지? 좋다, 진짜 좋다. 엄마가 두 팔을 벌리고 바다를 향해 웃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찾았습니다. 결혼 전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21살 한정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지금의 제 모습을 번갈아 봤어요.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한정숙. 저는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제 가슴에는 또렷이 남았어요. 엄마와 박지훈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뒤 어느 봄날 아침 동대문 시장 골목 안에 엄마 손 삼계탕 간판이 환하게 걸려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층 쉼터를 거쳐간 여성이 100명을 넘었어요. 박지훈은 정수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변호사로 자리를 잡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박지훈에 관한 기사가 한 면 실렸어요. 어머니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박지훈. 저는 그 신문을 가게 카운터 옆에 액자로 걸어뒀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해 저와 함께 삼계탕을 끓였어요. 엄마, 닭 좀 더 사와야겠어. 내가 가서 사올게, 정수가.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마. 내가 갔다 올게. 아이고, 우리 딸 아직도 엄마를 노인 취급하네.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가게 카운터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머리카락이 다시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문 위에 걸린 풍경이 봄바람에 딸랑딸랑 울렸어요. 손님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가게 안에 따뜻한 삼계탕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솥에서 삼계탕을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우리 딸 한 그릇 먹고 일해라. 엄마도 같이 먹어. 저와 엄마가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뜨거운 김이 두 얼굴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술 떴어요.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27년이라는 시간을 한정숙 씨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시어머니 한약을 따리던 그 손이 어느 날 친정 엄마 손에 삼계탕 한 술을 떠들이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떠올렸죠. 리모컨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그 순간이 어쩌면 한정숙 씨에게는 27년 만에 처음 받은 자기 인생을 살아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한정숙 씨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짊어지고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속 한정숙 씨에게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창에 살며시 남겨주시면 정숙 씨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